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입출력 구현 두 번째 시간, 논리 데이터 저장소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개, 논, 물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 개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ER 다이어그램을 그려주게 된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에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논리 데이터 저장소, 그러니까 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논리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논리 데이터 모델은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끝내고 나면은 논리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자, 일단 논리 데이터 모델은 개념 데이터 모델링, 개념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개념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낸 거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만든다. 그러면 회원이라는 객체가 필요하고 뭐 상품이라는 객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회원이라는 객체 안에는 속성들,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겠죠.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뭐 전화번호 이런 속성들이 있어. 상품에는 상품명, 뭐 상품 가격 이런 속성들이 있어.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그거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게 바로 ER 다이어그램인데 요거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계를 한 거지. 아직 구체적이지가 않다. 근데 이 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는 업무랑 맞춰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니까 개념 데이터 모델링에서 회원을 만들었을 때 아이디가 필요할 거야. 패스워드가 필요할 거야. 이름이 필요할 거야. 자, 이것만 있으면 돼요. 개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는. 근데 업무를 봤더니 이 사람이 가입한 날짜도 있어야 되네? 수정한 날짜도 있어야 되네? 최근 로그인한 날짜도 있어야 되네? 비밀번호를 언제 바꿨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것들이 업무를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더 많은 속성들을 쭉쭉쭉쭉 만들어주는 과정이 논리 데이터 모델이다. 그래서 논리 데이터 모델은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공사가 개판이면은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으로 갈 수도 없어요. 아니, 기초공사가 개판인데 어떻게 집을 줘? 오케이? 그래서 논리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ER 다이어그램, 개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둔 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만들어주는 과정을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기초공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아시면 된다. 개념 데이터 모델을 상세화해서 논리적인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주고 관리 항목을 만들어주고 관계를 정의한 모델이다. 자, 논리 데이터 모델은 전체 데이터 구조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모델로서 기초공사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업무 범위와 업무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가 있다. 업무에 맞춰서 쇼핑몰이 돌아가는 업무에 맞춰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게 된다. 자, 그리고 개체라는 게 있고 속성이라는 게 있고 관계라는 게 있는데 개체라는 거는 하나의 개체, 나라는 개체, 그리고 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개체 속성 관계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나 물리 데이터 모델링이나 앞에 있는 개념 데이터 모델링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개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개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 전체적인 사람, 이응직 말고 사람을 뜻하는 게 개체이다. 그래서 만약에 회원이라는 개체를 만들게 되면은 회원이라는 개체 안에는 그 안에는 아이디도 있을 거고 패스워드도 있을 거고 이름도 있을 거고. 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회원이라는 개체 안에는 이런 속성들이 표시가 될 거야. 자, 요것들을 보고 우리는 개체라고 한다. 오케이? 개체는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응직, 뭐 손경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 그걸 보고 개체라고 한다. 한번 보면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는 정보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다. 그렇대요. 유형, 무형의 정보로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이 된다. 우리 아까 속성들이 있었잖아요. 자,
자, 그리고 개념적 개체와 물리적 개체로 구분을 하는데 개념적 개체는 눈에 안 보이는 거, 물리적 개체는 눈에 보이는 거. 자, 그리고 속성은 이름을 가진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이다. 그 회원이라는 개체 안에는 이름이라는 속성, 가장 작죠? 그리고 전화번호라는 속성, 가장 작죠? 그 다음, 속성은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이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알아야지 보이스피싱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라. 오케이? 자, 속성의 값인 객체 인스턴스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개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개체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 이거 학생이겠네요. 학생이라는 개체 안에는 학번이라는 속성, 성명이라는 속성, 학년이라는 속성, 학과라는 속성, 이렇게 4개의 속성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것들은 각각 속성이라고 하고, 요거를 보고 개체 스키마, 이 학생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개체 스키마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릴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릴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말로 쓰일지 몰라요. 어떤 말로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고. 어쨌든 요거를 개체 스키마라고 하고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한다. 붕어빵 틀리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각각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는 튜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개체 인스턴스,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하기도 한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객체 인스턴스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있을 때 이응직이 매년 3학년이 될 수는 없잖아요. 4학년이 될 수도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이렇게 3개, 이렇게 묶어서 카디널리티라고 해요. 요 표, 이 개체의 카디널리티는 이렇게 하면은 3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차수. 이 릴레이션의 차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예요. 차수 같은 경우에는 속성의 값을, 속성이 몇 개 있는지를 말하게 되는 거고, 이 개체, 학생이라는 개체 안에는 학번이라는 속성, 성명이라는 속성, 학년이라는 속성, 학과라는 속성이 있고, 자, 이런 구조를 보고 개체 스키마 혹은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한다. 그리고 각각을 보고 튜플이나 아니면은 개체 인스턴스,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한다. 이 개체 인스턴스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들은 나중에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개체의 특징은 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 틀을 말하는 게 개체예요. 오케이? 자, 개체의 특징은 각 개체는 속성으로 알려진 특성들로 정의가 된다. 이름, 전화번호 이런 속성으로 정의가 된다. 자,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에서 속성은 원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에서 객체 집합은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 우리 이거 다 배웠던 거죠. 그 다음,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사물로서 서로 구분되는 특성에 따라 속성의 집합이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징 같은 거 나오진 않아. 개체라는 게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개체의 종류는 독립 엔티티가 있고 중심 엔티티, 종속 엔티티, 교차 엔티티가 있는데, 독립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엔티티, 그 하나의 개체, 그걸 보고 독립 엔티티. 중심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실행되면서 중심이 되는 그런 엔티티를 보고 중심 엔티티, 중심 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독립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회원 테이블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중심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한다. 그러면은 주문하는 기본 테이블이 있죠. 주문 테이블이 있어요. 보통 주문 테이블 하나를 만드는데 주문 테이블이 있는데 이걸 보고 중심 엔티티라고 한다. 자, 그리고 종속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1차 정교화로 인하여 관련된 중심 엔티티로부터 분리된 엔티티. 이게 무슨 말이냐? 말 되게 어려운데, 주문이 있으면은 이 주문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주문할 수가 있죠.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종속 엔티티라고 한다. 아니, 어떻게 쇼핑몰에 갔는데 하나만 주문을 해? 그러니까 여러 개를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여기다 주문에다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문 안에 여러 개의 상품을 이렇게 분리를 해놔요. 이것들을 정규화 과정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종속 엔티티라고 한다. 자, 그리고 교차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 관계가 있어요. 1대1 관계, 1대_n 관계가 아니라 다대다 관계가 있는데, 그 다대다 관계에서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때 2개의 테이블에 중간에 릴레이션 테이블 하나를 둬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를 시킬 수 있는 게 교차 엔티티다. 독립 엔티티, 중심 엔티티, 종속 엔티티, 교차 엔티티가 있는데 독립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회원 테이블, 그리고 중심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서 주문 테이블, 중심 테이블, 그 다음에 종속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할 때 여러 상품을 주문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1차 정교화로 분리를 시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종속 엔티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차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를 표현할 때 이것들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요 두 개 가지고는 절대 다대다가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다대다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차 엔티티를 두게 된다. 실무에서도 교차 엔티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오케이? 자, 네 번째 속성 보도록 할게요. 자,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 그래서 하나의 객체 안에는 이름이라는 속성, 나이라는 속성, 아이디라는 속성, 이런 속성이 있다. 자, 속성의 종류에는 단일값 속성, 다중값 속성, 단순 속성, 복합 속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뭐 이걸 달달 외울 건 아니에요. 뭐 단일값 속성은 그냥 하나만 존재하는 거. 그래서 뭐 저한테는 주민번호 하나가 있겠죠? 그 주민번호. 그리고 다중값 속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전화번호 있을 거고 핸드폰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 다중값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 단순 속성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이응직 이런 거 쪼갤 수 없잖아. 아니, 쪼갤 수 있죠. 이응직은 쪼갤 수 있지. 그 남자 이런 거 쪼갤 수 없잖아. 예, 이런 것들을 단순 속성이라고 하고, 복합 속성 같은 경우에는 쪼갤 수 있는 거. 주민번호도 쪼갤 수 있잖아요. 앞자리, 뒷자리. 이름도 그 성이 있고 이름이 있으니까 두 개를 쪼갤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복합 속성이라고 한다.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는 객체들이 이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객체, 회원이라는 하나의 객체나 객체. 그냥 똑같은 말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 제가 개체로 부르든 객체로 부르든 똑같은 걸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원이라는 객체가 상품이라는 객체를 주문을 하겠죠. 그럼 주문이라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야, 이게 관계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게 관계이다.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 자, 속성 관계라고 있는데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객체 관계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객체 관계라고 하는 거는 객체와 객체 사이,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관계라고 한다. relationship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관계의 종류를 보면은 1대1 관계, 1대 n 관계, 그리고 n 대 m 관계, 다대다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1대1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원소는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어. 나는 쇼핑몰에서 죽을 때까지 한 번만 주문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쇼핑몰이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 굉장히 신기한 거를 팔면은. 그래서 1대1 관계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객체는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 1대1 관계. 자, 1대 다관계. 나는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다. 그게 1대 다관계가 되겠죠.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자,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는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거고, 1대 다관계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가지라는 법은 없어. 그래서 얘는 하나만 가지고, 얘는 두 개 가지고, 이런 식으로 1대 n 관계가 성립이 된다. 자, 1대1 관계나 1대 n 관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테이블 두 개면은 충분히 1대1하고 1대 n은 표현이 가능한데, 다대다 관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두 개로 죽어도 표현을 못한다. 그래서 중간에 교차 엔티티라는 걸 둬가지고 이 교차 엔티티를 통해서 다대다 관계를 표현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 없는 거는 계층형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를 표현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대다, 마지막으로 다대다 보도록 할게요. 다대다는 얘도 뭐 하나 아니면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고, 얘도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게 다대다 관계이다. 개판이 된 거지, 개판이. 어쨌든 다대다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교차 엔티티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들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수성이 있고 선택성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두 개를 같이 써요. 기수성하고 선택성하고 같이 표현을 한다. 일단 기수성 보게 되면은 1대1이나 1대 n이나 n 대 m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 1대1 같은 경우에는 짝대기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관계를 표시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1대 n, 나는 여러 개를 주문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세발표 기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어. 이게 세발표 기법. 오케이? 1대 n이다. 다대다 같은 경우에는 세 발을 양쪽에다 쓰면은 n 대 m, 다대다 관계가 되는 거야.
바로 이게 기수성. 기수성은 1대1냐, 1대 n이냐, n 대 m이냐 요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선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요것들을 표시를 하는 건데 뭐 1대0이냐, 1대1이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냐, 0이냐, 1이냐, 1이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보통은 아까 전에 배웠던 세발표기법이랑 같이 표시를 하는데 하나의 객체는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 근데 0개를 가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무조건 1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개를 무조건 가지고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 자, 요거하고 요거의 의미는 뭐냐? 하나의 객체는 0개를 가질 수도 있고 1개를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다. 자, 요거의 의미는 하나의 객체는 0개는 절대 안 돼. 무조건 1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1개는 가지고 있고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하게 돼요. 기수성이나 선택성이나 뭐 실무에서는 요것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요것들을 이런 식으로 같이 표기를 하게 된다. 그냥 이렇게 표시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 제가 18년 동안 개발하면서 사용한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제가 개발자를 그만둘 때까지 혹은 늙어 죽을 때까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 물론 객체형이 있고 객체 관계형,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짱이다. 그리고 이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전에 계층형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망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계층형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를 표현 못한다고 그랬죠. 망형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 표현이 가능한데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 두 개는 관계형 이전에 나온 건데 저는 배워본 적도 없고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계층형이 있다, 망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객체형도 있고 객체 관계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음직한 오라클이나 MS SQL, MySQL, 사이베이스, 인포믹스, DB2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은 전부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이런 특징들이 나왔을 때 어떤 거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약수령 아니면 단답형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요 라고 정확하게 답이 한 방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특징들을 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자, 특징들을 한번 보면은 대표적인 논리 데이터 모델링 방식이다. 물리 데이터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 그리고 관계를 전부 다 릴레이션이라는 테이블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릴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테이블이라는 말이 나오고 개체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세 개는 똑같은 거다. 개체랑 릴레이션이랑 테이블이랑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는 개체라고 하고 릴레이션이나 테이블이라는 거는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실제로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는 릴레이션이나 테이블로 사용을 한다. 근데 세 개는 똑같은 용어니까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개체라는 것도 테이블로 표현을 하는 거고 관계라는 것도 테이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회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는 테이블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회원이라는 테이블 안에는 아이디도 있고 패스워드도 있고 이름도 있다. 자, 그리고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상품도 테이블로 표현을 하는 거고 주문도 테이블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체, 회원이라는 객체, 상품이라는 객체도 테이블로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주문도 테이블로 표현을 하게 된다. 자, 이런 관계 테이블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 관계 테이블을 보고 우리는 교차 엔티티라고 한다. 오케이?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 곧 릴레이션이다. 테이블, 릴레이션, 개체 똑같은 말이다. 자, 릴레이션은 개체 릴레이션이 있고 관계 릴레이션으로 구분이 된다. 개체 릴레이션은 회원, 상품, 관계 릴레이션은 주문, 그래서 교차 엔티티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데이터베이스로의 변환이 쉬우며 간결하고 보기가 편리하다. 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션 스키마와 릴레이션 인스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릴레이션 스키마는
틀이고, 그리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값이에요, 값. 오케이? 자, 요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큰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큰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회원이라는 테이블, 혹은 인스턴스, 혹은 객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상품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주문이라는 것도, 관계도 릴레이션, 테이블로 표현을 하니까 이런 주문이라는 것도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게 있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자,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거는 틀이에요, 틀. 이렇게 붕어빵을 굽는다. 그 붕어빵이 이렇게 있으면 틀이 있어요. 붕어빵 굽는 틀이 있겠죠? 그 붕어빵 틀을 보고 우리는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고, 그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하나씩 틱틱 나오죠? 그 붕어빵들을 보고 우리는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릴레이션 스키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의 이름과 릴레이션의 속성들의 집합이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의 테이블이 있을 때 이 테이블의 이름은 회원 테이블이야. 자, 이 회원 테이블 안에는 아이디라는 속성, 패스워드라는 속성, 이름이라는 속성,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이름, 릴레이션의 이름과 그 속성들로 여러 개가 있겠죠. 회원도 있고, 상품도 있고, 주문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이다. 그리고 이 틀을 보고, 이 회원이라는 틀을 보고 우리는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한다. 자, 릴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틀, 붕어빵을 찍어내기 위한 그런 붕어빵 기계 틀, 그거를 말한다. 자, 릴레이션 이름, 거기다가 어트리뷰트 1부터 어트리뷰트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표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된다. 하나 이상의 릴레이션 스키마들로 이루어진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회원이라는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원도 있고 상품도 있고 주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릴레이션 스키마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럼 릴레이션 인스턴스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붕어빵 틀에서 하나씩 나오는 그 붕어빵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릴레이션 인스턴스들의 모임으로 구성이 된다. 말 되게 어려운데 릴레이션, 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체라고 하기도 하고 릴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 이 개체나 릴레이션이나 테이블 안에는 릴레이션 인스턴스들의 모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서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부서 안에는 부서 번호라는 속성이 있고 부서 이름이라는 게 있고 부서 위치 이렇게 세 가지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부서 테이블이 있어요. 부서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객체로 나오기도 하고 테이블로 나오기도 하고 릴레이션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제가 어떤 걸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막 섞었으니까 저는 보통 테이블로 많이 쓰는데 어쨌든 자, 여기까지를 보고 우리는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스키마. 자, 요것들을 찍어낼 수 있는 틀, 그래서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각각에 들어가는 값, 부서번호 A1이고 기획부이고 101호에 위치한다. 요 각각의 값을 보고 우리는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한다. 인스턴스. 오케이? 그래서 릴레이션 스키마하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릴레이션 스키마는 전체적인 틀을 말하는 거고 그 틀 안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들을 보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부서의 카디널리티는 3개 있으니까 3. 차수는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3. 이런 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테이블을 준 다음에 카디널리티하고 차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속성의 개수는 차수가 되는 거고 전체적인 행 개수는 카디널리티가 된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릴레이션 스키마하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릴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은 객체라고 하기도 하고 릴레이션 혹은 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한다. 제가 어떤 말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 자, 릴레이션하고 릴레이션십이 있는데 릴레이션십은 관계다. 오케이? 자, 이런 릴레이션은 데이터를 테이블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릴레이션 스키마와 릴레이션 인스턴스로 구성이 된다. 여러분들 냉장고 가면은 냉장고 안에 얼음 얼리는 거 있죠? 그게 2차원 배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표 형태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이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릴레이션 스키마,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이 안에 얼음이 얼려져 있으면 그것들을 인스턴스라고 한다. 자,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다르다.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의 행에 들어가는 값을 말해요. 이 하나의 행에 들어가는 값을 튜플 혹은 로우, 행, 뭐 인스턴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이 값들은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응직이 있는데 여기도 이응직이 있네요? 그럼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테이블 안에 값들은 그 기본 키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가 있는데 그 키 값이 다 틀려요. 내가 똑같이 이응직으로 주문을 했어도 주문 일자도 틀리겠지만 그 주문이 가지고 있는 키값, 아이디가 있어요. 그 아이디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다르다라는 거예요. 값들이 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응직, 송경희 선생님,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들어간 이렇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응직, 이응직, 이응직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 어떤 속성에서는 그 값이 틀리게 표현돼야 된다. 기본 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어요. 얘가 먼저 들어가든 얘가 먼저 들어가든 얘가 먼저 들어가든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건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튜플들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속성들도 순서가 중요하진 않다.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지고 오냐 그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각 속성은 각 속성 이응직, 이응직 이런 속성은 유일한 값을 갖고 있어야 하고 속성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리고 데이터는 삽입된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유일한 값, 여기 뭐 이응직 이게 유일한 값이 아니라 이응직, 송경이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정규화에서 1차 정규화에서 걸러내게 돼요. 자, 요거는 그 소리예요. 여기에 이응직, 이응직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응직, 송경이가 하나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릴레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릴레이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 표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은 뭐 학생이겠네요. 이 학생 릴레이션에는 번호라는 속성, 성명이라는 속성, 학과라는 속성 이렇게 세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세 개의 속성이니까 차수가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들을 컬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필드라고 하기도 한다. 되게 헷갈리긴 한데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를 속성 혹은 컬럼, 열, 그리고 필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이 전체를 보고 테이블, 릴레이션, 개체 파일, 이거 하나의 파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릴레이션 스키마, 구조를 보고 우리는 스키마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을 보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한다. 이것들은 머릿속에 꼭 그려두셔야 돼요. 이거 전체는 하나의 파일,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속성들이 있고 이 속성들을 모아놓은 걸 보고 릴레이션 스키마, 구조라고 하고 각각의 값이 들어가는 걸 보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한다. 자, 그리고 도메인이라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학번의 도메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학번, 이 번호,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값, 지금은 1, 2, 3이 되겠죠. 이 학번의 도메인, 이 번호의 도메인, 범위는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도메인이라는 거는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성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성별의 도메인은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오케이? 도메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값의 범위를 말한다. 자, 속성이라고 하는 거, 컬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속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이고 속성의 수는 디그리 혹은 차수라고 한다. 시험에 나와요. 이 테이블 만들어 놓고 이 테이블의 디그리는 이 테이블의 차수는 이렇게 나오니까 차수라는 건 속성의 개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학생 릴레이션의 디그리는 3이다. 아까 번호하고 이름하고 학과 이렇게 3개 있었으니까 디그리는 3인 거예요. 차수는 3이다. 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이다. 말 되게 어려운데 학생 릴레이션에서 구성 요소에서 번호는 아까 1, 2, 3이었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은 1에서부터 3까지다. 자, 이거를 성별이라는 하나의 속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별의 도메인은 남이나 여가 되겠죠.
자, 도메인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한다. 자, 튜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행, 그러니까는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을 의미하는 거고, 튜플의 수를 카디널리티 또는 기수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요 테이블을 보면은 이 테이블의 카디널리티는 하나, 둘, 세 개 있었으니까 카디널리티는 3이다. 혹은 기수는 3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학생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3이 된다. 왜? 3개의 인스턴스가 들어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우리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나왔던 ER 다이어그램을 표 형태로 만드는 거죠. 왜 표 형태로 만드느냐?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ER 모델에서 관계형 모델로 전환을 한다. 그럼 매핑 룰에 따라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매핑 룰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 모델인 ER 모델, ER 다이어그램을 논리적인 모델인 관계형 모델로 전환을 하게 된다. 자, 관계형 모델에서는 뭘로 표현을 한다? 표로 표현을 한다, 표.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표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 회원이라는 개체가 있고 그 아래는 계좌번호, 이름, 주소라는 속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회원을 찾아갈 수 있는 기본 키는 계좌번호가 된다. 그래서 밑줄 속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좌라는 개체가 있고 이 계좌 안에는 계좌번호하고 금액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계좌번호가 가장 기본 키가 된다. 자, 그리고 회원은 계좌에 예금을 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라. 근데 이런 예금, 요거는 관계니까 나중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 회원이나 계좌 이런 것들을 관계형 모델, 표로 변환할 때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 이렇게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 안에는 계좌번호, 회원 이름, 주소. 자, 이런 릴레이션 스키마가 만들어진 거죠. 회원이라는 릴레이션 스키마가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계좌라는 그런 릴레이션 스키마 안에는 계좌번호하고 금액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다. 자, 이거는 릴레이션 스키마를 만들어준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각각의 값이 들어와요. 회원에는 1, 2, 3, 4라는 계좌번호를 가지고 이응직이 경기도에 산대요. 그럼 계좌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계좌번호는 1, 2, 3, 4이고 5,000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송경희 선생님이 1, 2, 3, 4, 5라는 계좌번호를 가지고 서울에 사신대요. 그리고 계좌번호 1, 2, 3, 4, 5 7,000원을 입금하셨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매핑 룰. ERD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매핑 룰이다. 그냥 테이블로 만들어주고 여기 밑줄 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이 구조를 보고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값들을 보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냥 매핑 룰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그림을 표 형태로 바꾸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오케이? 자,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관계의 종류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1대1 관계, 1대 N 관계, N대 M 관계 이거 말고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정상관계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하고 엔티티, 그러니까 테이블하고 테이블 사이에 하나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걸 보고 정상관계라고 한다. 엔티티 타입과 엔티티 타입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2개의 테이블이 있으면서 상호 간에 한 가지 관계만 성립하는 관계가 바로 정상관계이다.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부서가 있고 사원이 있어요. 부서 테이블, 사원 테이블이 있으면 하나의 부서에서는 0명을 가질 수도 있고 1명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사원을 가질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엔티티, 또 다른 하나의 엔티티, 이 2개가 하나의 관계만 형성하고 있죠. 이걸 보고 정상관계라고 한다. 두 번째로 자기참조관계. 자기참조관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자기를 계속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보면은 재기함수,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게 재기함수죠. 이게 바로 자기참조관계이다. 자, 하나의 엔티티 타입 내에서 엔티티와 엔티티가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 하나의 엔티티 타입.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많이 구현을 하냐면은 메뉴, 뭐 부서나 부품 이런 것도 있겠지만 메뉴에서 이런 자기참조관계를 많이 구현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예전에 계층형 게시판들 보면 원글이 있고 답글이 있고 답글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층형으로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자기참조관계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설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참조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하나의 테이블에서 자기를 계속 참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자, 그리고 슈퍼 타입하고 서브 타입 관계. 요거는 굉장히 많이 설계를 해요. 아까 전에 같은 그 자기 참조 관계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설계는 안 하는 기법인데 슈퍼 타입하고 서브 타입 관계는 굉장히 많이 설계를 하게 된다. 자, 공통 속성을 가지는 테이블, 주 테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거를 보고 슈퍼 타입이라고 하고 2개 이상의 엔티티 타입 간의 속성의 차이가 있을 때 별도의 서브 타입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슈퍼 타입에는 공통 속성을 묶어놓고 그리고 서브 타입에는 다른 것들을 묶어놓는 게 바로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관계이다. 그래서 베타적 관계가 있고 포함 관계가 있는데 베타적 관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통으로 있어요. 공통으로 어떤 데이터를 여기다 써. 그러면은 2개의 테이블에 A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든지 여기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베타적 관계이고 포함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A라는 데이터가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게 포함 관계이다. 그냥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관계가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 에듀온 홈페이지 보시면은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회원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회원의 공통 속성이 있을 거 아니라 그래서 아이디나 이름이나 패스워드나 이런 공통 속성을 슈퍼 타입에 넣어놓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필요한 데이터 뭐 선생님들 소개라든지 선생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선생님 테이블에다가 따로 넣어놓게 돼요. 그게 바로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관계이다. 이럴 때 많이 쓰인다. 만약에 여기 공통 속성 선생님 테이블하고 학생 테이블하고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놓으면 로그인을 할 때 여기도 뒤지고 여기도 뒤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공통 타입으로 하나를 묶어놓고 공통 타입에는 아이디, 이름, 패스워드 이런 것들만 가지고 여기서만 참조를 하면 될 거 아니라 그리고 부가적인 정보, 선생님 정보 아니면 회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게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관계이다. 오케이?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베타적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있을 때 일반 직원하고 촉탁 직원이 있다. 그럼 여기 직원 A가 들어오면 베타적 관계니까 여기에 A가 들어가든지 여기에 A가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베타적 관계이고 그리고 포함 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A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A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도 A가 들어올 수 있다. 바로 이게 포함 관계이다. 이게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이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주식별자하고 비식별자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 엔티티 타입의 주식별자가 자식 엔티티 타입의 주식별자로 상속이 되는 경우. 자, 이게 뭐냐? 이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가 기본 키예요. 이 부서를 대표하는, 이 테이블에서 자기를 대표하는 값이 부서 코드이다. 자, 이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질 때, 1대 다관계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가질 때 주키, 부서 코드가 주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키, 정규화에 들어가면 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주키로 들어가는 게 바로 주식별자 관계이고 그리고 비식별자 관계에는 부모 엔티티 타입의 주식별자, 자, 이 부서 코드가 자식 엔티티 타입의 일반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 이 밑에 있는 게 일반 속성이죠. 일반 속성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비식별자 관계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상관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관 모델링을 표현하는 방법은 CRUD 매트릭스가 있는데 일단 이 상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관계, 어떤 업무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주문을 한다. 그런 업무가 있을 때 어떤 테이블에 기록이 되고 어떤 테이블에서 읽혀오고 어떤 테이블에선 업데이트가 되고 어떤 테이블에선 딜리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상관 모형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상관 모델링이다. 그래서 우리 필기 시간에 배웠던 CRUD라는 매트릭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래서 어떤 업무가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고 읽혀지고 업데이트가 되고 딜리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상관 모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게 되느냐. 데이터 모델과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품질이 향상된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주문이 들어왔다. 이런 프로세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테이블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요것들을 상관관계를 적어두게 되니까 야, 여기에 너무 많은 부하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좀 나눠. 여기는 부하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묶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업무 규칙에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 모델과 프로세스 모델을 동시 접근하여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적절한 엔티티 타입 도출 및 적절성을 검증을 해주게 된다. 어떤 업무 들어왔을 때 어디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니까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야. 자, 분석 도구로는 CRUD 매트릭스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은 이 CRUD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트릭스라는 게 표 형태잖아요. 그 CRUD라는 거는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래서 2차원 테이블에 가로와 세로의 각각의 집합 단위,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표현한 다음에 그 데이터의 상태를 비교하는 분석 기법이다. 자, CRUD는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의미하고 시스템의 분석부터 그리고 테스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 단계 말이나 설계 단계 말에 CRUD 매트릭스를 이용한 상관 모델링 작업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들어왔어 라고 했을 때 어느 테이블에 영향을 미칠 거야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 부하가 많이 발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인덱스를 어떻게 태울 건지 이런 것들을 그 분석 단계, 설계 단계 이런 데서 진행을 하게 된다. 자, 그럼 CRUD 매트릭스 어떻게 생겼느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고객이 등록됐다, 그러니까 회원가입했다 라고 했을 때는 고객 테이블에 create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문을 했어요. 주문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객에서 고객 정보를 가지고 와서 주문에 create가 되고 주문 목록에 create가 되고 상품을 봤으니까 주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에서는 리드를 한다. 주문 양을 변경했다. 그러면은 주문을 리드해서 주문 목록에 있는 그 각각의 건수를 업데이트 시키겠죠. 주문 취소하면은 주문이 딜리트가 되고 주문 목록에서 딜리트가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등록하면은 제품에서 크리에이트. 자,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CRUD 매트릭스를 작성을 하게 된다.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단위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 테이블, 주문 테이블, 주문 목록 테이블, 제품 테이블 이런 것들을 쫙 나래비를 시켜놓고 어떤 업무가 들어왔을 때 어디 테이블에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CRUD 매트릭스. 자, 이런 것들을 상관 모델링이라고 한다. 상관 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업무에서 부하가 많이 발생을 하는지 지금 보면 주문 신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하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크리에이트가 2번 일어나고 있어. 자, 크리에이트가 2번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요 크리에이트가 일어나다가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어.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크리에이트니까 2개가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라 그러니까 트랜잭션이라는 그런 일처리 단위를 쫙 만들어가지고 얘는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CRUD 매트릭스, 상관 모델링이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논리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논리 데이터 저장소,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개념적 모델링이 끝난 ER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조금 업무에 확장을 해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다. 그래가지고 뭐 테이블이나 릴레이션, 개체 이런 것들은 같은 말이고 튜플, 속성 이런 것도 알아봤죠. 그래서 카디널리티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객체 그러니까는 릴레이션의 스키마는 구조를 말하는 거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값들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상관 모델링. 상관 모델링은 CRUD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게 된다. CRUD 매트릭스는 어떤 업무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릴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들을 분석해 주는 게 상관 모델링이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많은 거를 공부했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